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우리나라에 최대 12.5%의 강제 노동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미 상무장관은 미국 내 선박 생산량으로 한미 조선 협력을 평가할 거라며 압박에 나섰습니다. 첫 소식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 무역대표부가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 강제노동 관세를 확정했습니다.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 수입 차단이 미흡하다며 60개국의 관세를 추가 부과한 건데 우리나라에는 사실상 12.5%의 관세율을 적용했습니다. 일본과는 같지만 10%가 책정된 캐나다, 영국보다는 높은 수준입니다. 강제노동 거래를 문제 삼았지만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 이후 도입한 10% 글로벌 관세 만료를 앞두고 새 관세 부과에 나선 겁니다. 지난 3월부터 구조적 과잉 생산과 강제노동 제품 수입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미 무역대표부는 지난달 우리나라의 12.5%의 강제노동 관세 부과를 예고했습니다. 앞으로 과잉 생산 관세가 더해질 경우 지난해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확보한 15% 관세 상한을 넘어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세 압박과 함께 조선협력에서 성과물을 내놓으라는 압박도 이어졌습니다. 한미 조선협력센터 개소식에 참석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말만으론 소용이 없다며 미국에서 생산한 선박 숫자로 평가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We are going to judge the center by the capital you deploy, the facilities you modernize, the workers you train, the supply chains you establish, and ultimately the simple number of how many domestic produced ships.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24조 원 규모의 조선협력 투자가 빠르게 진행될 거라면서 규제 개선 등 미국의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First, clear and sustained demand. Second, strong incentive. And third, alliance-friendly regulatory environment. With these three pillars, the bridge strategy will become a reality.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와 투자 이행 압박이 계속되면서 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 말 대미 투자 프로젝트 1호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청와대는 이처럼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로 12.5%의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한 것과 관련해 한미가 기존에 합의한 상호 관세가 지켜지도록 미국 측과 계속 조율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미 양국은 관세 합의가 준수돼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아직 무역법 301조에 따른 제조업 과잉 생산 관세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이를 포함해 최종적으로 기존 15% 상호 관세가 유지되도록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란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 분할금 9,44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파기환송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지난 2017년 최 회장의 이혼 조정 신청으로 법정 공방이 시작된 지 9년 만입니다. 보도에 임예진 기자입니다. 세기의 이혼이라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금액을 모두 갚을 때까지 연 5%의 지연 손해금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지난 2022년 재산분할금으로 665억 원을 책정한 1심보다는 늘었지만 환송 전 1조 3,808억여 원을 선고했던 2심에 비하면 다소 감액됐습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혼인 기간 중 노 관장의 가사와 양육, SK그룹에 대한 대외 활동이 주식 가치 향상에 기여했기 때문에 부부 공동재산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환송 전 항소심 변론 종결일 이후 SK 주식이 큰 폭으로 오른 점을 참작해 재산 분할 비율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이 각각 2대1로 인정됐습니다. SK 주가 상승으로 주목됐던 주식 가액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환송 전 이혼 소송 2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 종가 기준으로 한 주당 16만 원으로 산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가진 주식은 계속 보유하고
노 관장 몸만큼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파기환송심 결론이 나오면서 이혼 소송은 9년 만에 일단락되는 모습이지만 양측 모두 재상고를 통한 법적 다툼의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법원은 최태원 회장이 SK 관련 주식을 처음 매수하고 또 그 가치를 키운 것 모두 노소영 관장과의 결혼 생활 도중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노 관장의 가사 활동과 SK에서의 대외 활동 역시 최 회장 재산 가치 증대에 기여했다며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했습니다. 이어서 신기혜 기자입니다. 최태원 회장은 SK CNC의 전신인 대한텔레콤 주식을 지난 1994년 11월 처음 매수했습니다. 이때는 노소영 관장과 결혼한 지 6년 정도 지났던 시점으로 이 주식은 인수, 합병 등을 거쳐 최 회장이 지금 보유한 SK 주식의 바탕이 됐습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이 주식을 혼인 기간 중 취득한 만큼 노 관장도 재산의 형성과 가치 증가에 기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최 회장의 경영 활동으로 주식 가치가 크게 올라갔지만 여기에는 노 관장의 가사 활동과 SK그룹에서의 대외적 활동도 영향을 끼쳤다는 겁니다. 결국 두 사람이 함께 재산을 형성해왔다는 판단인데 최종적으로 재판부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 분할 비율을 2대1로 정했습니다. 재산 분할의 기준 시점은 파기환송 전 2심 변론 종결일로 잡았지만 이후 SK 주식 가치가 큰 폭으로 오른 점도 함께 고려한 판단입니다. 여기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 분할금은 9,440억 원. 재판부는 다만 최 회장의 주식을 그대로 분할하게 되면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가사 사건 판결은 양측이 판결문을 송달받은 뒤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만약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재산 분할금 9,440억 원에 더해 연 5%에 해당하는 이자가 붙는데 지급이 늦어진다면 매일 1억 3천만 원 정도의 이자가 가산됩니다. YTN 신기입니다. 이번 판결로 1조 원에 달하는 재산 분할금을 지급해야 하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어떻게 자금을 마련할지도 관심입니다. 재산 분할 대상이 된 지주사 지분을 팔아야 할 경우 경영권에 미칠 파장도 주목됩니다. 보도에 손효정 기자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재산 분할 소송이 재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건 개인의 이혼 소송을 넘어 그룹 지배 구조를 흔들 수 있는 변수였기 때문입니다. 최 회장은 지주사인 SK 지분 17.9%를 기반으로 그룹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재산 분할 과정에서 지분율이 낮아질 경우 경영권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법원이 SK 주식을 나누는 대신 재산 분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단하면서 경영권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일부 덜었습니다. 하지만 최 회장이 마련해야 할 금액은 9,440억 원. 2심보다 4천억 원 줄었지만 1조 원 가까운 규모입니다. 우선 SK 배당금과 연봉과 같은 현금성 자산을 활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꼽힙니다. 최 회장이 지난 10년 동안 받은 배당금과 연봉 규모가 단순 합산으로 8천억 원이 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부족할 경우 SK 주식을 일부 처분하거나 담보로 대출받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SK 주식을 팔더라도 최근 주가가 크게 오른 만큼 처분해야 할 지분 규모가 줄어들면서 지배력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거란 분석입니다. SK 주식 일부를 처분하더라도 지분율이 1~2%포인트 정도 낮아지는 데 그쳐 최태원 회장이 SK그룹을 지금처럼 지배하는 데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각에선 매각 협상이 진행 중인 SK 실트론 거래 대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나왔지만 시간이 촉박해 현실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K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하되 재산 분할금을 마련해야 하는 최 회장의 셈법도 한층 복잡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최 회장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말했습니다. 최 회장 측 이재근 변호사는 선고 뒤 기자들에게 20년에 가까운 혼인 회소 과정에서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돼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오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다만 판결문을 아직 받아보지 못해 검토한 뒤에 상고 여부 등 구체적인 입장을 결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안 수사권 완전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습니다. 당 안팎에서 사회적 약자 범죄에 대한 여러 우려가 쏟아졌던 만큼 보완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검찰 보안 수사권 폐지를 놓고 내부에서 갑론을박을 벌이던 더불어민주당이 결국 완전 폐지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의원총회를 열어 수사와 기소 분리, 검사의 직접 수사 금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한 겁니다. 10월 2일 날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재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당론 추인을 하였습니다. 다만 당 안팎에서 여러 우려가 쏟아졌던 만큼 피해자 보호수단과 수사기관 상호견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7개 유형 범죄는 무조건 검찰에 송치하도록 하고 고발인도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 신청할 수 있게 하겠다는 설명입니다. 또 검사가 최초 수사기관이 아닌 곳에 보안수사와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물론 중대범죄수사청에도 보안수사 전담부서를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의총에서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나왔지만 당론 채택 자체에는 반대하는 의원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은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세부 쟁점을 정리할 방침입니다. 다음 주 주중으로 전체회를 여는 것까지가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거고요. 본회의 일정은 여야 간에 협의도 해야 되고. 국민의힘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강성 지지층의 환호가 더 중요하냐며 입법 폭주라고 반발했습니다. 국민적 우려와 반대 여론은 철저히 외면한 채 강성 지지층의 요구만 쫓은 정치적 입법 폭주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보안 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정한 더불어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만큼 법사위 처리 과정에서 극심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상임위 배정 항의 도중에 원내대표 멱살잡이까지 빚어진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사자인 권영진 의원은 사과했는데 정점식 원내대표는 아침 회의에 불참했고 당내에선 징계 가능성까지 거론됐습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상임위 배정 명단이 발표되고 두어 시간 뒤 원내대표실에선 고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대구 지역 재선 권영진 의원이 원하는 상임위를 못 갔다며 항의 방문했다가 정점식 원내대표 등과 몸싸움을 벌인 겁니다.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주변 의원들이 말리며 현장은 일단락됐지만 파장은 하루 뒤에도 계속됐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자신이 주재하는 원내대책회의에 예고 없이 불참했는데 주변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회의에 참석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원내 지도부를 중심으로는 참담하다,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부터 조폭과 같은 행태라는 격앙된 반응까지 초유의 지도부 폭행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력한 성토를 지금 하고 있는 바입니다. 의총에서 공개적인 사과를 저희는 요청하는 바입니다. 일부 구주류, 옛 친윤계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런 행태를 징계하지 않으면 당도 조직도 아니라며 당장 징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는데 반면 폭력적인 행동은 분명 잘못이지만 그동안 구주류 중심의 인기 상임위 배분이 없었던 건 아니라며 권 의원의 항의는 이해가 간다, 징계는 과하다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당사자인 권 의원은 자신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잘못이었다며 사과했습니다. 의원총회 공개 사과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입장인데 사실상 내정됐던 대구시당 위원장직도 맡지 않겠다며 거듭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와중에 권 의원이 그간 당내 주류와 각을 세워온 대안과 미래 소속이라는 점을 고리로 한 당권파 비판도 잇따릅니다. 때 아닌 멱살 파장에 선관위와 부동산 논란 등 대여 투쟁으로 향하던 시선이 또 다른 내홍으로 이어지지는 않을까 우려하는 당내 목소리도 나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민주당 8.17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 본선에 진출한 후보들이 지역을 찾아 지지층 결집에 공을 들였습니다. 본경선이 시작되면서 김민석 후보가 제기한 신천지 정치 개입 의혹을 두고 계파 간 갈등이 갈수록 격화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양동훈 기자입니다.
김민석 후보는 당대표 선거 본선 진출 이후 첫 공식 행보로 인천을 찾아 친명 핵심 박찬대 시장을 만났습니다. 내란을 함께 극복한 동지라며 박 시장을 치켜세우고는 인천 발전을 위한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AI, 바이오, 콘텐츠, 컬처 이런 부분은 함께 협력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대응한 관련 기구를 만들어서 인천과 함께 논의해 가겠습니다. 정청래 후보는 친노 친문 적자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만나 당내 통합 문제를 놓고 머리를 맞댔습니다. 이후에는 충북을 찾아 지역 현안 챙기기에도 나섰습니다. 강호축 건설, 이 충북을 지나가게 되잖아요. 강릉부터 이쪽 지나서 목포까지. 그거를 제가 한번 꼭 해볼 생각입니다. 민주당의 텃밭 전북을 찾은 송영길 후보는 새만금 개발 현장부터 찾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현대차 투자 계획과 새만금 공항, 항만 문제 등의 지역 현안을 하나하나 언급하며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소송 중인 새만금 공항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를 기대하고 신항만 2선석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제반 사항들을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민석 후보가 제기한 신천지 전당대회 개입 의혹과 관련한 당내 공방은 한층 더 격해지고 있습니다. 김 후보 측근인 강득구 최고위원은 이제 후보가 의혹을 제기할 단계는 끝났다고 했는데 당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확인하고 그 결과를 당원들에게 투명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천계에서는 무책임한 의혹 제기로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수사를 요구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며 근거가 있다면 당장 내놓으라고 격하게 반응했습니다. 자랑스러운 민주당 70년 역사봐 사이비 종교 집단의 정치 노름판으로 전락했다는 오명을 쓰게 생겼습니다. 민주당은 상황을 주의 깊게 보고 있다면서도 지난해 12월 벌인 조사에서 종교단체와 관련한 특별한 문제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검경 합동수사본부에서 관련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는 만큼 결과에 따라 파장이 커질 가능성은 여전합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정교 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신천지 신도들의 더불어민주당 당원 가입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합수본은 최근 신천지가 지역 민원 해결을 위해 일부 지역 신도들을 민주당 당원으로 가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신천지 측 관계자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합수본은 이들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당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율 조작 의혹과 관련해 법원이 실무자들 사이의 메신저 기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기각했던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합수본은 이틀째 강제 수사를 이어가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검경 합수본은 지난달 첫 압수수색 당시 중앙선관위와 경기도선관위 실무자들의 메신저 대화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투표자 수를 잘못 입력했다는 말에 상부에 보고하지 말고 숫자 맞추기를 통해 임의로 조정하자는 취지로 답한 겁니다. 선관위의 투표율 조작 정황이 처음 포착됐고 합수본은 이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압수물 대상 가운데 메신저와 이메일 기록에 대해서는 영장을 기각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합수본은 영장이 발부된 피의자들의 사무실과 중앙선관위 서버 등에 대해서만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합수본은 앞서 확보한 메신저 대화 기록을 통해 충청도 선관위 등 다른 두 곳에서 투표율 조작이 의심되는 정황을 포착해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 이런 가운데 핵심 물증이 될 수 있는 메신저 기록에 대한 영장이 기각됐다는 점에서 수사 차질에 대한 우려도 제기됩니다. 합수본은 중앙선관위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이틀째 이어가며 자료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피의자로 입건된 중앙선관위 실무자는 최종 투표율만 맞으면 되는 것 아니냐고 해명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합수본은 압수물 분석을 마친 뒤 이들을 불러 고의성 여부를 따져볼 방침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이런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율 조작 의혹과 관련해 조직적인 지휘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강동원 선관위 사무차장은 송파구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읍면동에 사정이 생기면 모든 것이 시스템대로 입력되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투표율을 분산해 반영하라는 조직적인 지휘는 있을 수가 없다면서 담당 직원 간의 연락 과정에서 나온 얘기로 보인다고 해명했습니다.
경북 경산 아파트 관리사무소 방화 사건으로 화상을 입은 피해자 한 명이 치료 중에 숨졌습니다. 경찰은 피의자인 70대 남성에게 방화치사상 혐의를 적용하고 집과 차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김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자를 든 수사관들이 아파트에 들어갑니다. 경찰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70대 A씨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A씨가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어 피의자 조사가 늦어지는 만큼 집과 차에서 관련 증거물을 미리 확보하기 위해 강제 수사에 나선 겁니다. 경찰은 범행 장소 주변 차에 블랙박스를 확보하고 화재로 소실된 CCTV에 포렌식도 의뢰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어떤 거 좀 중점적으로 보셨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A씨의 방화로 화상을 입은 8명 가운데 상태가 위중했던 50대 여성은 병원 치료를 받다가 끝내 숨졌습니다. 숨진 여성은 CCTV가 꺼진 문제를 이야기하려고 관리실을 찾았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집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하니까 집사람이 궁금하니까 내려갔어. 이게 한 30분이 됐는데도 안 올라오는 기라. 내가 내려가는데 아마 빵 하고 확 불빛이 튀어나오더라고. 경찰은 이번 사건이 장기간 이어진 아파트 주민 간 갈등 끝에 벌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3차례나 A씨로 인한 경찰 신고가 접수됐고 사건 전날에도 경찰관이 출동했습니다. A씨는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까지 당했고 사건 당일에도 관리실 직원과 다투다가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른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담 수사팀을 꾸린 경찰은 A씨가 미리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는지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진 경주는 오늘 낮 기온이 39도까지 치솟으며 올해 들어서 가장 더웠습니다. 본격적인 폭염 국면에 접어들면서 밤낮 없는 찜통더위가 전국을 덮을 전망입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낮 열기로 달아오른 경주 황리단길. 뜨거운 햇볕 아래 관광객들은 양산을 펼친 채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손에는 시원한 음료를 들었지만 잠깐 걷는 사이에도 땀이 쏟아집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서 조금만 걸어도 땀이 나서 좀 실내로 카페로 대피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휴가 때문에 서울에서 일부러 경주까지 왔는데요. 지금 너무 해가 일단 뜨겁고 머리가 타는 느낌이에요. 경주 황성동은 39.2도로 전국에서 가장 뜨거웠고 기상 관측소가 있는 경주 탑동도 38.8도까지 오르며 기후 통계 기준 올해 최고 기온을 경신했습니다. 밀양과 대구 신암동 역시 38도를 웃돌았고 영남과 호남 곳곳에서 35도를 넘었습니다. 극한 수준의 폭염이 나타난 경주와 포항에는 12일 만에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졌습니다. 폭염주의보는 서울을 포함해 수도권과 강원까지 확대했고 폭염경보로 격상된 지역도 잇따랐습니다. 기상청은 주말에도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특히 영남은 38도를 웃도는 극심한 더위가 이어질 걸로 내다봤습니다. 주말 동안 경상권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이 38도 이상 오르는 곳이 있겠고 서쪽과 중부지방은 남서풍이 유입되며 습도가 높아 체감온도가 33도 이상 올라 덥겠습니다. 중부와 남부 일부 지역은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일요일까지 막바지 장맛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비구름대들이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 또는 약화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강약을 반복하거나 소강 상태를 이루면서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할 수 있습니다. 이번 비가 지나면 정체전선이 북상하면서 다음 주 초에는 중부와 남부 모두 장마가 끝날 전망입니다. 이후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에 상층 티베트 고기압까지 겹치는 이른바 이중 고기압 영향으로 폭염과 열대야가 한층 심해질 걸로 보입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광산경찰서가 장윤기 사건을 수사할 당시 국가수사본부장이 살인과 성범죄 혐의를 병합하지 말라고 지시한 정황이 드러났는데요. 이에 대해 전 본부장은 신속한 수사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특별수사단은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박 전 본부장도 소환할 방침입니다. 보도에 나현호 기자입니다.
국가수사본부 강력계장 최모 경정이 경찰 특별수사단의 조사를 받고 귀가합니다. 최근 검찰에 이어 경찰까지 연이틀 참고인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은 겁니다. 최 경정은 박성주 전 국가수사본부장의 장윤기 사건 분리수사 지침을 하달한 인물로 지목돼 왔습니다. 박성주 본부장이 지시한 적 있어요? 성범죄 사건 드러나지 않게 해달라고 했습니까? 최 경정은 당시 공석인 강력과장 직무대리로 박 본부장에게 장윤기 살인과 성범죄 사건 병합 수사 필요성을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박 본부장이 분리수사 지침을 내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국가수사본부장의 판단은 본부장님 지시로 광주경찰청 강력계장을 거쳐 광산경찰서 형사과로 하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 사건을 병합해서 형사팀이 함께 수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한 3차례 정도 했거든요. 그런데 3차례 모두 병합하지 말라는 취지로 국가수사본부에 지침이 내려와서 이에 대해 박 본부장은 송치 기한이 임박한 장윤기 살인사건을 우선 검찰에 넘기고 관계성 범죄는 시간을 갖고 철저히 수사하라는 뜻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스토킹 사건은 오픈되지 않게 하라는 지시도 사건을 덮으라는 게 아니라 피해자가 드러나지 않게 하라는 취지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장윤기 수사 전반에 제기된 의혹들을 확인한 뒤 필요하면 박 본부장을 소환해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나윤호입니다.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구성된 경찰 수사 신뢰 제고를 위한 쇄신 TF가 오는 27일 첫 회의를 열고 공식 출범합니다. 경찰청은 김남준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TF 구성을 확정했다며 외부 위원회는 윤동호 국민대 법학과 교수와 장윤정, 정영훈 변호사,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등이 이름을 올렸고 경찰은 형사사법체계 분야에서 높은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위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향후 TF에서는 경찰관 가족사건 전수조사와 수사제도 검토, 순환근무제 확대 방안 논의가 이뤄질 전망으로 경찰은 추후 결과를 공개할 방침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대규모 공격 준비를 마치고 이스라엘과의 전격적인 공동작전까지 언급했습니다. 지난번 알리 하메네이 전 이란 최고 지도자를 제거했던 대규모 공습처럼 또다시 이스라엘이 던진 첩보를 빌미로 전쟁 시나리오에 끌려간다는 우려가 커집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미군 B-1 장거리 폭격기가 이란을 타격하며 중동은 다시 전면전 위기로 치닫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본토 시설 파괴까지 경고하며 이스라엘이 2분 안에 합류할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They got some evil intentions. We cannot let them have a nuclear weapon. 미국이 주도하는 모양새지만 그 뒤엔 이스라엘 모사드가 전달한 곡괭이산 원심 분리기 은닉 첩보가 있었습니다. 전 이란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 제거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이스라엘의 첩보가 대규모 공격의 촉매가 된 겁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의 숙적을 치기 위해 또다시 미국을 전쟁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צבא ארצות הברית ושילוב הכוחות הזה מאפשר לנו לעשות את מה שאני מייחל לעשות כבר 40 שנה. להכות את משטר הטרור שוק על ירך. 이스라엘은 미국의 군사력으로 숙적을 제거하는 실리를 챙기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은 침략국이라는 오명과 유가 급등, 장기전의 늪을 혼자 떠안아야 합니다. 미국 내에서도 선제 공격의 정당성을 둘러싸고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The question is, did President Trump make the right move by attacking Iran because it was weak and the U.S. and Israel were strong? It's a very different thing when you simply attack because you think you're strong and your enemy's weak. 확전을 우려한 미 하원이 대통령의 단독 전쟁 수행을 제지하는 결의안까지 가결했지만 전우는 짙어지고 있습니다. 강한 지도자 이미지를 원하는 트럼프와 미군을 앞세우려는 네타냐후의 이해관계가 맞물렸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스스로 판을 주도한다고 믿는 순간에도 실제로는 네타냐후가 설계한 전략적 함정에 깊숙이 빠져들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YTN 권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을 시작으로 남미 3개 나라와 독일을 방문하는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특히 첫 일정인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엔비디아의 젠슨 왕 등 글로벌 기술 기업 수장들을 잇따라 만나는데 실질적인 성과가 기대됩니다. 보도에 정인용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서울공항에서 환송 인사들과 악수를 나누고 트랩을 오릅니다. 미국을 시작으로 브라질과 칠레, 아르헨티나 등 남미 3개국과 독일을 방문하는 7박 11일간의 순방 일정을 위해 출국한 겁니다. 이 대통령은 우선 샌프란시스코에서 첫 일정으로 글로벌 빅테크 기업 대표들을 만납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과 챗GPT의 개발사 오픈AI의 샘 올트먼 대표 등 4명과 연쇄회동을 하고 인공지능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합니다. 대한민국의 전폭적인 AI 투자와 글로벌 협력 의지를 강조하고 글로벌 AI 공급망의 핵심 기업으로부터 투자, 협력 등 실질적인 성과를 이 대통령은 이들 대표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등 우리 기업 수장들이 함께하는 인공지능 서밋에도 참석합니다. 여기서 양측 기업 간 다양한 협약이 체결될 예정인데 실질적인 계약을 포함해 대규모 투자 계획이 공개될 전망입니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인공지능 생태계에서 우리나라의 협력 비전을 밝히는 샌프란시스코 인공지능 선언도 발표할 계획입니다.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한 데 이어서 AI와 반도체 산업의 중심인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 빅테크 기업들을 상대로 글로벌 협력을 구체화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순방 2일차엔 실리콘밸리에서 활동하는 세계적인 벤처 투자사 대표들과 만나 한미 벤처 생태계 전략적 협업을 위한 파트너십 구축에 나섭니다. 이를 통해 우리 벤처 생태계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들의 관심을 높이고 K-스타트업에 대한 해외 투자가 확대될 거로 청와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원석, 정호김 전직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김민석 전 총리가 제기한 민주당 전당대회 신천지 개입 의혹과 관련된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민주당 최고위원들이 회의석상에서 공개 설전을 벌였고요. 친청계 최고위원 후보들은 근거를 대라면서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목소리 직접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특정 종교 세력이 전당대회 개입 가능성을 둘러싼 논란으로 당 안팎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당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확인하고 그 결과를 당원들에게 투명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한 우리 민주당원에게서 신천지 굴레를 벗겨주십시오. 왜 당원들에게 이유 없는 패배감을 안겨주십니까? 신천지 연루 근거를 공개하십시오. 김민석 후보 직접 근거를 제시하십시오. 김민석 후보 본인이 신천지 가짜뉴스 폭탄을 투척해놓고 왜 자꾸 숨바꼭질을 하십니까? 빨리 근거를 대십시오. 근거가 없으시면 당권에 눈이 멀어 국힘에게 억지 공격의 빌미를 줘 당의 명예를 훼손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십시오. 자, 보신 것처럼 신천지 개입설이 개파 간 충돌로 지금 번지고 있습니다. 친청계 의원들은 빨리 근거를 대라고 압박하고 있는데 김 전 총리는 오늘도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습니다. 네, 조만간 입장을 정리해서 밝힐 거라고 하니까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이게 시간을 끌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제 국민의힘 사례에서 보듯이 신천지의 전당대회 개입이라는 건 이제 큰 문제거든요. 그것 때문에 국민의힘은 지금 검경 합동수사단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당원 명부까지 다 압수수색이 됐었고. 근데 이런 일이 민주당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면 이건 전당대회 유불리를 떠나서 근절하고 발본색원해야 될 문제고 그 실체가 뭔지를 정확하게 규명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김민석 총리가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설명할 책임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른바 친청계 후보들은 이게 결국 정청래 대표를 향한
근거 없는 음해성 프레임이다. 네. 이런 어떤 취지에서 반박을 하고 있고 김민석 후보가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역풍이 불 거다 이렇게 세게 경고를 하고 있는데 예. 실제 뭐 이게 근거 없는 그런 어떤 의혹 부풀리기거나 내지는 상대 후보를 향한 일종의 공세였다라는 것으로 확인이 된다면 오히려 이제 역풍이 될 소지가 있지요. 예. 근데 오늘 이제 검경합동수사본부에서 민주당에도 이제 신천지 교인들이 가입한 그런 흔적이 있다라는 이제 중간 수사 결과를 공식적으로 발표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그 수사 진행 상황이 흘러나왔지 않습니까? 예. 때문에 이게 아예 없는 일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다만 전당대회를 앞두고 전당대회를 좌우하려는 어떤 전당대회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개입하려는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었는데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조만간 김민석 총리가 아마 뭐 설명이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검경합수본이 신천지가 신도들을 민주당에 집단 가입시킨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자 조사를 이제 진행하고 있다. 여기까지 지금 이제 나왔는데 합수본을 통해서 이 진상이 드러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네, 합수본이 딱 이 타이밍에 그 신천지 신도들이 민주당에 가입된 정황을 포착했다라는 사실도 흥미로운데요. 예. 이거 자체만 가지고 과연 그 김민석 후보가 처음에 얘기했던 반명, 그다음에 분열, 그다음에 신천지 3자 연합이라고 그랬습니까? 예, 예. 이거하고는 좀 성격이 다르죠. 그러니까 김민석 후보가 조만간 발표해야 될 내용은 신천지는 신천지인데 거기에 반명, 분열 이게 연동될 수 있는 그 신천지라야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정리된 입장이 매우 드라마틱해야 김민석 후보가 처음에 문제를 제기한 것의 의미가 도드라져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단순히 신천지가 신도들을 민주당에 집단 가입시킨 정황이 포착됐다면 과연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비판할 자격은 있는가? 결국은 서로 비슷하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와서 왜 이러한 사실이 마치 또 고해성사하듯이 이렇게 밝혀지는지에 대해서 국민의힘도 상당한 불만을 제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민주당에 가입한 시점이 언젠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과거에 여기 지금 합수본의 발표를 보면은 민주당에도 가입하는 적이 있다 그런데 그 시점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과거라면 그렇다면은 그것도 지금 발표되는 게 이상한 것이고 또 최근에 지방선거 직전에 가입했다 그러면 사실은 요번에 당권 경쟁에는 뭐 권리당원으로서 그 당원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논란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 검경합수본은 2021년부터 24년까지 국민의힘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조사를 하다가 민주당 정황까지 포착이 됐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런 얘기가 나온 건데. 그 발표로 봤을 때, 그 기사로 봤을 때 아마 시점은 비슷한 것 같아요. 그 2021년에서 24년 그 어간에 국민의힘뿐만이 아니라 민주당에도 가입을 해서 영향력을 미치려고 했던 그런 움직임을 파악한 게 아닌가 싶고요. 만약 그런 거라면 이번 전당대회하고 직접 관련은 없겠죠. 그러나 이번 전당대회와 직접 관련이 없다 그래서 이게 가벼운 문제는 아닙니다. 때문에 이건 진상이 반드시 확인이 돼야 될 것 같고 김민석 총리께서 말씀하셨던 이 뭐 반명 세력, 분열주의 세력 그리고 신천지와의 3자 비밀연합 뭐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그게 도대체 뭔가 이것도 제가 보기엔 김민석 총리가 좀 설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이게 전당대회 국면에서 논란이 되는 건 신천지가 조직적으로 전당대회에 개입하려고 했다라는 의혹에서 출발한 거잖아요. 근데 그런 개입의 시도가 있었는지 있다면 그게 어느 정도인지 이걸 일단 뭐 밝히고 규명하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순히 이제 민주당에 집단 가입시킨 것만으로는 안 되고 그게 어떻게 작용을 했는가, 누구한테 유리하게 작용을 했는가 이런 것까지 좀 이제 파악이 돼야 될 텐데 어쨌든 그러니까 어제 3파전으로 압축이 됐죠. 당 대표 같은 경우는 그리고 오늘 첫 행보가 있었는데 김민석 후보는 인천으로 가서 박찬대 시장을 만났고요. 송영길 후보는 전북을 찾았고 정청래 후보는 친노 적자 김경수 전 지사를 만나고 이제 이후에 고향인 충청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본 경선에 뛰어든 첫 행보
어떻게 보셨습니까? 상징성을 가지고 연대와 지지를 시도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정청래 후보 같은 경우에 김경수 전 지사와 만났다라는 거는 정청래 후보가 줄기차게 말했던 그 적통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친노, 친문으로 이어지는, 그래서 아마 지금 김경수 전 지사와 만나는 것이 그런 상징성을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러는 것 같고요. 송영길 후보 같은 경우는 전북이 아무래도 호남 지역이 지금 권리당원이 상당히 많고 또 본인의 뿌리가 호남이고 그런 상징성인 것 같고. 정청래 후보가 상당히 이제 공을 들였던 그렇습니다. 지역이었죠. 그리고 김민석 후보 같은 경우는 박찬대 인천시장이 있는 곳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그 친명 뭐 이제 그런 것을 좀 더 유권자들 특히 권리 당원들에게 부각시키려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번 전당대회에서 이제 빼놓을 수 없는 이름이 이제 한 분이 있죠. 이제 유시민 작가인데, 김민석 전 총리가 오늘 정청래 전 대표를 겨냥해서 이재명의 길이냐 유시민의 길이냐 모른다면 사퇴하라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또 나왔습니다. 유시민 작가 이름이 오늘. 그러니까 아마 김민석 총리가 이제 저런 얘기를 한 거는 유시민 작가의 연일 거듭된 발언에 대해서 정청래 후보에게 언론이 질문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노코멘트로 일관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노코멘트로 일관할 사안이냐? 어쨌든 유시민 작가 스스로 비평가라고 자처하고 있는데 비평가의 위치에서 이렇게 대통령을 흔들고 당을 흔들고 하는 게 과연 맞느냐? 그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가 입장을 밝혀야 된다. 뭐 이 취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유시민 작가가 평론이나 비평의 영역에서 이런저런 비판도 할 수 있고 문제 제기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평론과 비평의 영역에 그쳐야 되고 또 평론과 비평의 언어에 그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점점 이게 좀 도가 지나치지 않나라는 그 생각이 들고요. 더군다나 대통령을 향해서 무슨 계파의 수장이다라는 표현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물전 비린내를 넘어서 뭐 썩은 내, 본인은 그게 그 지금 이 정권에 썩은 내가 난다고 한 게 아니고 비린내를 방치하면 썩은 내가 될 수 있다 이런 일반론을 얘기하는 거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지금은 다 그렇게 들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동안에 유시민 작가의 메시지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건 좀 선을 넘었다. 근데 이런 반응이나 평가가 민주당 안팎에서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가 도대체 왜 그러는 거냐? 제가 보기에는 뭐 대통령의 인사라든지 혹은 대통령의 그동안에 이제 검찰 개혁에 대한 유시민 작가 시선으로 보기에는 좀 미온적인 입장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중심적 가치나 혹은 이재명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줬던 그런 지지층의 기대 여기서 어긋나는 거 아니냐에 대한 문제 제기고 어떻게 보면은 그로 인해서 진영이 혼선에 빠지고 있다라는 거에 대한 불만인 것 같아요. 그런 불만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어쨌든 대통령은 본인의 모든 걸 걸고 국정 운영을 하는 위치에 있는 거고 유시민 작가는 본인 스스로 얘기하듯이 그냥 평론가일 뿐이라면 평론으로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꺾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유시민 작가처럼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이건 내가 당원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다. 지지자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다. 어떻게 보면 그건 당원 지지자들을 규합해서 이번 전당대회에서 대통령의 의중이 실린 김민석 후보를 꺾고 정청래 후보가 당선되도록 이런 개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때문에 정청래 후보가 침묵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렇게 정당 정치가 저런 뭐 비평이나 혹은 김어준 씨처럼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휘둘리고 좌우된다면 그건 정상적인 정당 정치라고 보기 어렵거든요. 그런 면에서 유시민 작가도 본인이 책임질 수 있는 만큼 발언을 해야 되고 저런 발언을 했다면 뭐 본인이 사실은 정치 행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정치 일선에 나서든가 그런 비판을 받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 유시민 작가가 계속해서 이런 비판을 하느냐 그게 이제 관심인데 어쨌든 시점상 지금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전당대회 전까지 앞으로 이제 많은 시간이 또 남았습니다만 계속 이런 강도 높은 발언을 이어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강도가 높아질지 모르겠지만 지금 최근에는 강도가 이제 어물전까지 높아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속 본인의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지지자들 내지는 지금 그 당권 경쟁에 투표권이 있는 사람들에게 각인을 시키는 과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또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유시민 작가의 주장에 파급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를 해보면 지금 정청래 후보가 무섭게 치고 올라와서 1등인 것들도 있더라고요. 물론 이게 3자 구도이기 때문에 정청래 후보가 지금 완전히 유리하다라고 볼 수 없는 상황이지만 처음에 경쟁이 시작됐을 때 모든 여론조사는 김민석 후보의 1위였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유시민 작가도 앞으로 본인의 주장을 더욱더 이렇게 반복할 가능성을 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김민석 후보에 대해서 한마디를 하자면 이 정치인의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또 글을 쓰면은 김민석 정치인만큼 글을 잘 쓴 사람 제가 찾아보기가 지금 생각이 안 날 정도로 생각은 다르다 하더라도 그 굉장히 그 논리적이군요. 그렇다고 그러니까 논리적일 뿐만 아니라 설득력도 있고 자기의 주장을 그러니까 저하고는 생각이 다릅니다만은 그걸 느끼는데 그러고 그 말과 글 속에 어떤 노선이라든지 또는 그 정제된 논리라든지 이런 게 이렇게 보여졌는데 말입니다. 이재명의 길이냐 유시민의 길이냐를 모르겠다면 사퇴해야 된다 그러는데 사실 그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당대회의 전쟁을 이재명 대 유시민으로 그냥 등치시켜버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면은 자연스럽게 정청래와 김민석은 그들의 대리인에 불과한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가 뭐 그 진보 세력에게 영향력이 얼마인지는 제가 알겠는데 그렇다고 어떻게 대통령과 이렇게 동급으로 그냥 김민석 후보가 올려놓은 측면도 있다라는 생각이 지금 드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논란은 8월 17일 이후에도 저는 계속될 것. 17일에 끝나지 않습니다. 이 논란. 그렇군요.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고 할수록 이제 코끼리가 생각나니까 김민석 후보가 자꾸 유시민 작가를 띄워주는 것 아니냐. 지금 이제 그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민주당 내부 우려 속에도 결국 이 보안 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전당대회를 앞둔 이제 결국 이렇게 됐는데 다만 이 피해자 보호 수단하고 수사기관 간의 상호 견제 강화 방안 이런 것들은 앞으로 이제 넣겠다. 이렇게 이제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오늘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법안이 성안된 건 아니고 아니죠. 대강의 이제 아웃라인을 확정한 건데요. 보안 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에 보안 수사 요구권을 중심으로 내실을 기하겠다라는 방향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중수청에 보안 수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이 부서를 두고서 경찰 수사에 대해서 미진한 점이 있다면 중수청이 보안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대안을 만들겠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성폭력 범죄라든지 그런 어떤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뭐 7가지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이 아예 송치를 하지 않을 경우에 사건이 암장될 위험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7대 범죄에 대해서는 전권 송치를 하도록 하겠다라는 대안도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전에 나왔던 대안들보다는 조금 진전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뭘 이렇게 복잡하게 하냐. 그냥 검찰에 그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보안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보안 수사권을 남겨놓으면 오히려 이거보다 나은 대안인데 이게 쉬운 길을 놔두고 그리고 뭔가 더 효과적인 길을 놔두고 검찰 수사권은 절대 인정해서 안 된다라는 명분만 내세워서 어렵게 복잡하게 돌아가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거 뭐 돌이키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뭐 민주당에서 결정을 했다면 뭐 민주당이 워낙 의회 다수기 때문에 입법까지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겠죠. 다만 이게 이제 국민 여론하고 조금 동떨어져 있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론은 보안 수사권을 악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남겨놔야 된다. 최근에 이제 장윤기 사건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사건들로 봤을 때 경찰에만 수사권을 온전히 주는 건 위험하다. 그리고 범죄 피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이 보호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문제의식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수사기소 분리라는 그런 명분에 집착해서 그런 여론을 거스르는 셈이 되잖아요. 그 정치적 부담을 어떻게 질 건지 그리고 국민을 어떻게 설득할 건지 이게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아직까지는 이제 당론으로 큰 틀에서 이제 합의가 된 것이고 구체적인 법안은 아직 이제 통과가 되지 않은 것인데 얼마나 보완이 될 것인가 이게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법안을 지금 누더기로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안 수사권의 조치 필요성을 알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런 식으로 피해자 보호수단과 수사기관 간 상호 견제 강화 방안을 넣었다라고 하는 거 봐서는 보안 수사권의 필요성을 인정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놔두면은 한쪽에서는 검찰 개혁이 마무리되지 않은 것이다. 이거는 애초부터 검찰 개혁의 뜻이 없다라고 정치적인 공격이 들어올 테니까. 그런데 지금 당권 경쟁 상황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길게 뭐 정권 송치 7개의 범죄에 대해서 정권 송치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요. 실제로 그냥 보안 수사권 존치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못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참 자괴감과 참담함이 드는데요. 정당이 뭡니까? 정당이 아무리 그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지역을 기반으로 한다지만 전국 정당 아닙니까? 그 전국 정당이라는 전제로 우리의 세금으로 국가 보조금도 받고 있는데 지금 강성 당원의 정당이 돼서 보안 수사권이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필요하다라는 말을 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렇게 둘러 그냥 주저리 이런 식으로 지금 누더기처럼 덧댄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를 사자성어로 궁여지책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참 아무리 정치 그리고 표가 중요하다 그러지만은 그 170명 가까이 되는 국회의원 중에 자기가 진짜 의원직에 배지를 떼일 망정 이게 진입니다. 이게 국민을 위한 그러한 정책입니다. 이게 선택지입니다라고 말할 용기가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 좀 참담하지 않으세요? 우리 성 앵커님은? 어쨌든 좀 보완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들이 이제 한참 커지는 과정에서 다시 이제 당론이 이렇게 이제 형성이 돼서 과연 어떻게 이제 본회의에서 어떤 모습으로 통과가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이 지금 점입 가경인데요. 상임위 배정에 반발한 재선 의원이죠. 권영진 의원이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제 한 재선 의원 그렇게 나왔는데 오늘 보니까 권영진 의원이더군요. 좀 불미스러운 일이고 일어나서는 안 된 일이 일어난 거죠. 상임위 배정에 대해서 이견이 있을 수 있고 항의도 있을 수 있는데 어떤 뭐 물리력을 행사했다는 거는 국회에서는 사실 금기되는 사항이거든요. 근데 그것도 같은 당 내에서 저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는 국민의힘이 지금 뭐 여러 가지로 안 그래도 어수선한데 더 어수선한 상황을 맞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더군다나 이제 권영진 의원은 그동안에 대안과 미래의 대표 의원격으로 활동을 하면서 이 장동혁 대표의 퇴진 그리고 당의 쇄신 변화 이런 목소리를 주도해왔던 분이잖아요. 그리고 재선 의원이긴 하지만은 대구시장을 지내서 이제 중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저런 중진 의원이 보이지 말아야 될 모습을 보였다는 측면에서 이거 뭐 변명의 여지가 없고 본인도 이제 사과하고 또 징계가 내려진다면 뭐 징계도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논란이 쉽게 가라앉을 것 같지는 않아요. 또 기다렸다는 듯이 당권파에서는 특히 이제 권영진 의원이 그동안의 눈의 가시와 같았던 대안과 미래 소속이기 때문에 이참에 강하게 이거를 이제 공격하고 잘못한 점이 물론 있지만 뭐 그 이상으로 이걸 어떻게 보면은 좀 뭐랄까 당내에서 이런 반대파들을 좀 누르는 그런 이슈로 활용하려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국민의힘이 뭔가 생산적인 내부에서의 논쟁이나 경쟁이나 다툼 이런 건 전혀 없고 굉장히 좀 소모적이고 국민들이 보기에도 눈살 찌푸러지는 이런 모습이 보이는 게 아닌가 싶고 이 와중에 장동혁 대표는 여전히 징계 정치, 여전히 올림픽 공원 뭔가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국민의힘 지지층들이 보기에도 좀 답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당권파냐 비당권파냐 이 지금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이제 참 다를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연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 권영진 의원에 대해서 징계를 할 것이냐 이게 참 관심인데 오늘 어떤 발언이 나오는지 한번 듣고 계속 말씀 나누겠습니다.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운영진 의원님의 행동으로 인해 상처를 받으신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당을 대표해서 대신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의 규율과 기강이 얼마나 무너졌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지적들이 많습니다. 국민의힘은 징계 요청서가 접수되는 대로 이번 사안을 엄중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파문이 커지니까 권영진 의원이 무조건 제 잘못이다 라면서 이제 사과를 했고 차기 대구 시당위원장 자리도 맞지 않겠다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사과로 끝날 일인 것인가? 지금 이제 상당히 이제 지금 당권파에서는 벼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권영진 의원이 초선 의원이었을 때요. 네. 별명이 뭐였냐면은 사성급 초선이었습니다. 아, 같이 18대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의원이셨죠? 왜 예. 사성급 초선이냐면 그냥 처음 국회에 들어간 정치인이라기보다는 그 여의도의 어떤 상황이라든지 정무적인 그런 경험이 많기 때문에 예. 초선은 초선이지만 거의 중진급이다. 이런 별명이 붙을 정도의 몇 명 의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예. 정무 능력을 인정받았던 정치인인데 도대체 무슨 연유로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는지 솔직히 개인적으로 안타깝고 개탄스러운 일이고 그 본인 스스로도 무조건 제 잘못이라고 사과를 하고 대구시당 위원장 자리도 맞지 않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럼 왜 그랬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들리기로는 국토위나 산자위나 정보위를 원했다고 그러는데 네. 행안위 간사로 이제 배정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네. 예.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저도 전원이라 예. 제가 그 당 사정을 완전히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전원을 소개해 드리자면 어느 위원회에 가는 거에 대한 불만이 아니라 예. 아마 이제 그 내부에서 이제 위원회를 배정하는 거는 원내 지도부의 소관인데 그 선호하는 위원회가 있고 네. 선호하지 않는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하지 않습니까, 2년씩. 그런데 아마 권영진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선호하는 위원회에 특정 계파의 정치인들은 2번씩 하고 예. 그렇지 않은 의원들은 본인이 원하지 않는 그런 위원회에 간다는 불만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거를 대표해서 불만을 예. 제기하려고 했다라는 설이 들리는데 제가 그 정확하게 지금 그 말씀을 전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간에 지금 그 얘기 하잖아요. 당에서 공정하게 엄중하게 처리하겠다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당의 이러한 어떤 그 원내 지도부의 그 당무에서부터 시작해서 예. 형평성 있게 뭔가가 진행됐는데도 불구하고 권영진 의원이 이러한 그 상황을 만들었는지 지금 그 일련의 그러한 어떤 그 전원처럼 아니면 그런 일이 없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위원회 배정에 대해서 그 위원회 안 가겠다라고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그 진상 파악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본인이 잘못했다. 그리고 대구시당 위원장 자리도 맞지 않겠다라고 하면은 뭐 개전에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재판부에서도. 그래서 과연 이것을 당 지도부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처리할지 많은 네.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될 텐데 이분이 대안과 미래를 지금 주도하고 있던 정치인이었고 그러니까요. 대안과 미래는 그동안 장동혁 지도부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는 그러한 그 의사를 가장 강하게 표출한 예. 그러한 그 의원들의 모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권영진 의원의 그 징계는 뭐 당에서 할 일이지만은 얼마나 형평성이 있는지 밖에서 보고 있다라는 거. 예컨대 얼마 전에 최고위원들 간에도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설전이 벌어지다가 막말이 오가고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돌았는데 네. 그것과 관련해서는 징계가 있었는지 제가 지금 이
조광환 의원 말씀하신 그렇죠. 건가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지 않는 이유는 방송 언어로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예. 구체적인 얘기를 안 하는데요. 예. 그런 점에서 지금 정말 답답한 거는 지금 보면은 국민의힘이 그야말로 선관위 문제라든지 보안수사권 문제라든지 부동산 문제라든지 대한 정당으로서 실력을 발휘해야 될 시점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게 씁쓸합니다. 그러니까요. 권영진 의원 쇄신파의 대표 주자고 장동혁 대표의 이제 사퇴를 계속해서 이제 주장을 해왔어서 과연 징계를 할 것이냐, 징계를 한다면 어느 수위가 될 것이냐,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그동안에 국민의힘의 윤리위원회나 혹은 지금 장동혁 지도부의 당권파의 어쨌든 당을 운영해왔던 모습으로 보면 징계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어쨌든 권영진 의원이 잘못한 건 맞지 않습니까? 다만 이제 징계를 하더라도 그 수위가 어느 정도냐, 이런 게 이제 후속 뒤따르는 논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형평성 문제도 있겠죠, 당연히. 조광한 최고위원뿐만이 아니라 그 이외에도 여러 사례들이 있는데 결국 이제 당권파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처분이나 아예 징계를 안 하거나 내지는 이제 당의 그런 친한계라든지 어쨌든 지금 장동혁 대표 체제하고 대척점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제 과혹한 징계를 한다든지 이런 논란은 계속 있어왔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이제 그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는데 결국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이 지방선거 이후에 야당으로서 견제력을 좀 행사해라라고 이제 국민이 만들어준 기회가 있는 거잖아요. 마지막 기회를 줬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다 날리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 이 와중에 오세훈 시장이 또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 받으면서 훨씬 더 어수선한 상황이 된 게 아닌가 싶어요. 예, 어수선한 국민의힘 상황 다음 주엔 또 어떻게 진행될지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원석, 정호김 전직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 분할금 9,44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파기환송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지난 2017년 최 회장의 이혼 조정 신청으로 법정 공방이 시작된 지 9년 만입니다. 보도에 임예진 기자입니다. 세기의 이혼이라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금액을 모두 갚을 때까지 연 5%의 지연 손해금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지난 2022년 재산분할금으로 665억 원을 책정한 1심보다는 늘었지만 환송 전 1조 3,808억여 원을 선고했던 2심에 비하면 다소 감액됐습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혼인 기간 중 노 관장의 가사와 양육, SK그룹에 대한 대외 활동이 주식 가치 향상에 기여했기 때문에 부부 공동재산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환송 전 항소심 변론 종결일 이후 SK 주식이 큰 폭으로 오른 점을 참작해 재산 분할 비율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이 각각 2대1로 인정됐습니다. SK 주가 상승으로 주목됐던 주식 가액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환송 전 이혼 소송 2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 종가 기준으로 한 주당 16만 원으로 산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가진 주식은 계속 보유하고 노 관장 몫만큼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파기환송심 결론이 나오면서 이혼 소송은 9년 만에 일단락되는 모습이지만 양측 모두 재상고를 통한 법적 다툼의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은 세간의 집중 속에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최 회장의 혼외자 고백과 함께 관계는 파탄에 이르렀고 이후 법정 다툼은 세기의 이혼으로 불리며 주목을 받았습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988년 재벌 총수의 장남과 현직 대통령 딸의 혼인은 세간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미국 유학 시절 인연을 맺은 두 사람은 슬하에 1남 2녀를 두고 순탄한 가정을 이루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부부를 둘러싼 이혼설은 끊이지 않았고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언론에 공개한 한 장의 편지가 갈등을 드러낸 결정적 계기가 됐습니다. 최 회장은 노관장과 10년 넘는 불화를 인정하며 새로운 사람을 만났고 혼외자가 있다고도 고백했습니다. 이로부터 2년이 지난 2017년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세기의 이혼 소송이 시작됐고 노관장도 맞소송을 냈습니다. 저의 이 사건으로 인해서 가정의 소중한 가치가 법에 의해서 지켜지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SK 비자금 의혹이 다시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노 관장이 과거 모친 김옥숙 여사가 작성한 선경 300억 메모를 토대로 비자금이 SK 성장에 기여했다며 SK 주식의 절반을 요구한 겁니다. SK 역사가 전부 부정당하고 부강으로 저희가 사업을 키웠다라는 판결의 내용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비자금과 관련해 설령 300억 원이 지급됐더라도 법으로 보호할 영역이 아니라 판단했고 파기환송심에서는 최근 급등한 SK 주식 가치가 쟁점이 되며 재산 분할 시점을 언제로 할지도 주목받았습니다.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관계는 결혼부터 파경, 긴 법정 다툼까지 늘 세간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YTN 오종훈입니다. 이번 판결로 1조 원에 달하는 재산 분할금을 지급해야 하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어떻게 자금을 마련할지도 관심입니다. 재산 분할 대상이 된 지주사 지분을 팔아야 할 경우 경영권에 미칠 파장도 주목됩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재산 분할 소송이 재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건 개인의 이혼 소송을 넘어 그룹 지배 구조를 흔들 수 있는 변수였기 때문입니다. 최 회장은 지주사인 SK 지분 17.9%를 기반으로 그룹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재산 분할 과정에서 지분율이 낮아질 경우 경영권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법원이 SK 주식을 나누는 대신 재산 분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단하면서 경영권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일부 덜었습니다. 하지만 최 회장이 마련해야 할 금액은 9,440억 원. 2심보다 4천억 원 줄었지만 1조 원 가까운 규모입니다. 우선 SK 배당금과 연봉과 같은 현금성 자산을 활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꼽힙니다. 최 회장이 지난 10년 동안 받은 배당금과 연봉 규모가 단순 합산으로 8천억 원이 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부족할 경우 SK 주식을 일부 처분하거나 담보로 대출받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SK 주식을 팔더라도 최근 주가가 크게 오른 만큼 처분해야 할 지분 규모가 줄어들면서 지배력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거란 분석입니다. SK 주식 일부를 처분하더라도 지분율이 1~2%포인트 정도 낮아지는 데 그쳐 최태원 회장이 SK그룹을 지금처럼 지배하는 데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각에선 매각 협상이 진행 중인 SK 실트론 거래 대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나왔지만 시간이 촉박해 현실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K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하되 재산 분할금을 마련해야 하는 최 회장의 셈법도 한층 복잡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대법원 상호관세 무효 판결에 맞서 이번엔 강제 노동을 핑계로 보편 관세를 강행했습니다. 위법 논란을 피하려는 법적 꼼수라는 비판 속에 미국 내부에서도 관세 폭탄이 가져올 혼란과 물가 자극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잔디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무역대표부가 내세운 301조 관세의 표면적 명분은 상대국의 강제노동 제품 규제 미비입니다. 하지만 대법원 위법 판결로 막힌 상호관세의 공백을 메우려는 전형적인 우회 전략이라는 게 통상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기존 패소를 교훈 삼아 상대적으로 법적 토대가 튼튼한 무역법 301조를 꼼수로 동원한 겁니다. 실제 강제노동 지적이 잇따른 중국에 한국이나 유럽연합과 같은 세율을 적용한 것만 봐도 이번 조치의 모순이 드러납니다. 미 전직 당국자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관세를 매기기 위해 강제노동 조사를 구실로 삼았을 뿐이라고 꼬집었습니다. 11월 중간선거를 겨냥한 표심 잡기용 관세 강행은 미국 내부의 산업 불안과 물가 자극이라는 역풍을 부르고 있습니다.
We are feeling the brunt of all the continuing fluctuation in tariff policy, the chaos that has been coming out of Washington, D.C. since the beginning of this administration in D.C. 더 큰 문제는 조만간 구조적 과잉 생산 관세까지 연이어 발표될 예정이라는 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96년간 쓰이지 않던 관세법 338조까지 동원해 캐나다에 50% 관세를 부과하는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 안보를 빌미로 25% 관세를 매길 수 있는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카드도 언제든 터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1차 파고를 넘긴 한국은 향후 발표될 과잉 생산 관세까지 더해지더라도 기존 합의선인 15% 관세 상한을 사수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습니다. 법조항을 갈아타며 관세 마이웨이를 고수하고 있는 트럼프의 입체적 공세에 맞춰 우리 통상 외교의 틀도 근본적으로 재점검해야 합니다. YTN 김지한입니다. 발효된 대미 강제노동관세 12.5%는 자동차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한 전 품목에 적용됐습니다. 여기에 과잉 생산 관세도 추가될 예정인데 정부는 모두 합쳐도 15% 상한이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미국이 무역법 301조에 따라 10%였던 대미 글로벌 관세 대신 12.5%의 강제노동 관세를 한국에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유럽연합과 타이완의 관세 상한이 10%로 한국보다 2.5%포인트 낮은 관세를 부과받았지만 실제 가격 경쟁력에는 큰 차이가 없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주요 경쟁 품목인 자동차와 철강 등은 기존 품목 관세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산업통상부는 오히려 관세 불확실성이 일부 완화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제 문제는 미국이 추가로 발표할 과잉 생산 관세입니다. 미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불공정 무역 관행을 조사한 미 무역대표부가 강제노동 관세와 더불어 추가 관세 카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만약 합산 관세율이 15%를 넘으면 지난해 한미통상합의에서 정한 관세 상한을 묻돌게 됩니다. 우리 정부는 한미 양국 정부가 15% 상한선을 지켜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동시에 한미조선협력, 마스가 프로젝트 등 대미 투자 약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만큼 미국 역시 합의를 준수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We believe in action, we believe in speed, we believe in the result, and we believe in keeping. We are ready to move quickly. We are ready to deliver $150 billion 마스가 investment. 정부는 대미 투자 프로젝트 선정을 위해 미국과 협의를 이어가며 한미 통상 합의 준수를 거듭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정부가 미국 하원 법사위의 쿠팡 보고서와 관련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유감을 표명하는 입장문을 미 의회에 전달했습니다. 외교부는 현지 시간 23일 주미 한국 대사관을 통해 한국 디지털 규제의 비차별성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처분의 타당성 등을 담은 상세 입장문을 미 하원 법사위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입장문에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사실관계와 개인정보위 처분의 타당성을 비롯해 정부 조치의 적법성이 담겼다고 설명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투표율 조작 정황이 있는 투표소를 추가로 포착하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합수본은 기존 투표율 조작이 파악된 경기 지역 투표소에 더해 충청 지역 한 곳과 경기 지역 한 곳을 확인했습니다.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실무자의 메신저 대화 내역에서 의심되는 정황을 포착했고 기초조사를 거쳐 정식 수사로 전환할지 판단할 예정입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50일 만에 선관위가 송파구를 찾아 준비 부족으로 지자체 공무원에게 부담을 떠안겼다며 사과했습니다. 수사가 진행 중인 투표율 조작 의혹에 대해선 조직적인 지시는 없었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보도에 이형원 기자입니다.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이 송파구청을 찾아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지 50여일 만입니다. 선관위는 이번 사태의 원인이 선관위의 엉터리 사전 지침에서 시작됐다고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선관 쪽에서 사전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런 지침 같은 거를 만든 거에 대해서 처음 시작이 됐다고 보였습니다.
송파구는 분노한 유권자들의 항의와 감금으로 지자체 공무원들이 피해를 봤다며 선관위의 늦은 사과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선관위에는 피해 입은 공무원에 대한 위로금을 달라는 공문까지 보냈습니다. 잘못은 사실 선관위가 한 건데 그것에 대한 그런 것은 온몸으로 우리 송파구청 직원들이 받은 것이죠. 저는 이것에 대해서 선관위에서 우리 적절한 조치를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관위는 내부적으로 선거 사무원에 대한 위로금을 줄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사가 진행 중인 투표율 조작 의혹에 대해선 읍면동에 사정이 생기면 모든 것이 시스템대로 입력되긴 어렵다면서도 투표율을 분산해 반영한 것은 조직적 지시가 아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직적인 그런 지휘나 이런 거는 절대 있을 수가 없고 그 담당 직원 간의 어떤 연락 과정에서 그 얘기가 나온 거 아닌가. 지자체 공무원의 불만이 커지면서 뒤늦게 사과에 나섰지만 투표율 조작 의혹까지 불거진 상황에서 불신 해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술에 취해 차를 몰다 적발된 시내버스 기사가 마약을 반복해 투약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마약을 투약한 채 버스를 운전한 적이 있는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표정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어두운 새벽,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주택가 골목으로 들어와 길 한가운데 멈춰섭니다. 그렇게 길을 막은 채 한참을 움직이지 않자 뒤이어 골목에 들어선 화물차는 결국 후진에 빠져나갑니다. 잠시 뒤 출동한 경찰이 잠들어 있던 승용차 운전자를 깨워 음주 측정을 했더니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3일 경기 안산에 있는 주택가에서 중국 국적 40대 남성 A씨가 음주운전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시내버스 기사인 A씨는 경기 시흥에서 지인과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차를 몰고 안산에 있는 집까지 약 13km를 이동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A씨 차량은 이곳 주택가 골목을 막은 채 20분 넘게 멈춰 있었고 길을 지나지 못한 화물차 운전자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그런데 A씨 차량을 운전해 옮기려던 경찰의 눈에 뒷좌석에 있던 마약 투약 도구가 들어왔습니다. 결국 간이시약 검사까지 실시한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오면서 A씨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금융거래와 통신 내역을 조사해 A씨가 3개월쯤 전부터 검거 이틀 전까지 10여 차례 필로폰을 구매하고 투약한 걸로 파악했습니다.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판매자와 접촉한 뒤 안산과 서울 등 수도권 곳곳에서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전달받은 걸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석 달 동안 필로폰을 반복 구매한 정황을 바탕으로 마약을 투약한 채 버스를 몬 적이 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투약 시점과 버스 운행 일정을 대조해보고 있는데 A씨는 버스 운행을 마치고 퇴근한 뒤에만 필로폰을 투약했다는 입장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은 음주운전과 필로폰 투약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대구지방법원은 다른 학생을 괴롭히고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9살 A군에게 징역 장기 3년 6개월에 단기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군이 과거 학교폭력으로 자퇴했다가 복학했는데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군은 지난해 학교 기숙사에서 우유에 소변을 넣어 마시게 강요하거나 복도에서 신체를 노출하게 하고 촬영하는 등 1살 어린 같은 학년 남학생을 괴롭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금은방에서 수백만 원어치 금괴를 훔쳐 달아났던 고등학생 A군을 불구속 상태로 인근에서 망을 본 중학생 B군을 구속 상태로 오늘 검찰에 넘겼습니다. A군은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금은방에서 750만 원 상당의 10돈짜리 금괴 1개를 들고 도망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당시 A군의 주머니에는 흉기가 들어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군은 주변에서 망을 보다가 A군이 금은방 업주에게 붙잡히는 모습을 보고 도망쳤는데 경찰의 추적 끝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중동위기 장기화에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 이상 치솟으면서 우리 증시가 오늘 급락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동반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고 코스피는 하루 만에 다시 6,000선으로 내려갔습니다. 류환홍 기자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이 동반 급락하면서 검은 금요일을 맞았습니다. 코스피는 5.7% 하락한 6,691로 마감해 7,000선 복귀 하루 만에 다시 6,000선으로 내려갔고 코스닥도 5.3% 내린 748로 장을 마쳤습니다. 장중에는 하락폭이 가팔라지면서 동반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지난 10일 이후 주말과 제헌절을 빼고 10일 연속 사이드카가 발동될 정도로 우리 증시 변동성은 그 어느 때보다 커졌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도를 했고 그 규모는 5조 7천억 원이 넘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8% 가까이 급락하는 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 하락을 면치 못했습니다. 증시 급락을 불러온 가장 큰 원인은 국제유가였는데 브렌트유 가격은 두 달여 만에 다시 배럴당 $100를 넘었습니다. 여기에 미국 무역대표부가 우리나라에 12.5%의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한 점이 인플레이션 우려를 자극하며 투자 심리를 급격히 위축시켰습니다. 나스닥도 2% 넘게 하락한 영향과 최근에 홍해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발하다 보니 브렌트유가 $100 이상 상승하는 등 이런 매크로 이슈 등이 계속 발발하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미국채가 장기금리 쪽 위주로 계속 고금리 상태가 유지되다 보니 주식시장에 조금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증시 변동성이 커지자 금융당국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보완대책 시행을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기본 예탁금을 현금 3천만 원으로 높이는 조치는 이달 31일부터 시행하고 증권사 괴리율 관리 의무 기준을 현행 3%에서 2%로 강화하고 매매 수량 단위를 한 주화에서 20주화로 늘리는 조치 역시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467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는데 국제유가 상승에도 SK하이닉스의 주식 예탁증서 발행자금 유입 등의 이유로 소폭 하락했습니다. YTN 유원홍입니다.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를 9월 말까지 2달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석유 최고 가격은 물가와 민생을 고려해 지난달 내렸던 가격을 앞으로 4주간 더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충돌이 격화하면서 국제유가의 기준인 브렌트유는 배럴당 $100를 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 유류비 부담을 덜기 위해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를 9월 말까지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휘발유는 15%, 경유와 부탄은 25% 인하 폭이 유지됩니다. 지난달 27일 리터당 150원 내린 석유 최고 가격은 동결됩니다. 앞으로 4주간 휘발유 최고 가격은 리터당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는 1,380원이 적용됩니다. 국제 유가의 높은 변동성으로부터 민생 경제를 보호하고 화물차 운전자와 택배기사, 농어업인 등 생계형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달걀과 고등어 가격 안정을 위한 수급 대책도 내놨습니다. 다음 달 초까지 주당 약 2천만 개 수준의 수입 신선란이 시장에 공급됩니다. 고등어 물가 안정을 위해 영국과 노르웨이 등에서 다음 달까지 고등어 1,200톤이 추가로 직수입됩니다. 2개월 연속 3%를 상회했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7월 달에는 2%대로 낮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차량용 요소수와 요소에 대해서는 중동 전쟁의 불확실성 등을 감안해 매점 매석 금지 고시가 다음 달까지 1개월 연장됩니다. 나프타 등 원료 수급 상황이 개선되면서 주사기 매점 매석 금지 고시는 보관량 기준이 전년 대비 200% 초과로 완화되고 판매량 제한 조치는 해제됐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원재료와 포장재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가공식품 가격이 잇따라 오르고 있습니다. 농심은 다음 달 1일부터 용기라면과 스낵, 음료 등 43개 브랜드 제품의 출고가를 평균 5.8% 올립니다. 용기라면은 평균 6%, 스낵은 5.5%, 음료는 7.7% 인상되며 육개장 사발면과 신라면 컵, 새우깡, 꿀꽈배기, 카프리선, 웰치스 등이 대상입니다. 소매점 기준 육개장 사발면은 1,100원에서 1,200원
1,200원으로 새우깡은 1,500원에서 1,600원으로 100원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CJ 푸드빌이 운영하는 뚜레쥬르도 오는 31일부터 빵과 케이크 등 76개 제품의 권장 소비자가를 평균 8.2% 인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주 연속 소폭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성인 남녀 1,003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51%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 10일부터 3주 연속 1%포인트씩 내린 것입니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1%포인트 올라 38%였습니다. 긍정평가 이유로는 외교가 가장 많이 꼽혔고 경제, 민생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부정평가 이유는 1위가 부동산 정책이었고 2위가 경제, 민생, 고환율로 조사됐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4%, 국민의힘이 23%를 기록했고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각각 2%, 진보당 1%, 무당층은 27%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나 한국갤럽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최근 주택시장 상황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공급 확대 등을 논의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회동에서 용산 국제업무지구에 공급할 주택 규모와 관련해 정부는 그동안 10,000가구로 늘릴 것을 요구해 왔는데 오 시장 측이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조건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는 용산 국제업무지구 관련 논의가 있었던 것은 맞지만 구체적으로 결정되거나 합의한 사항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 주재 부동산 토론회가 끝난 뒤 온라인에서는 참가자들의 발언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잔금 대출 규제로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한 사연을 알린 토론자에게는 주민들을 구했다라는 반응까지 이어졌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론회 직후 온라인에서 가장 많이 입에 오르내린 장면 중 하나는 잔금 대출 규제로 입주가 막혔다는 호소였습니다. 투기 수요를 억제하려는 정책 취지는 공감합니다. 다만 이미 2년 전에 계약한 실수요자들에 대해서는 잔금 대출 규제를 예외 적용하거나 이 발언을 계기로 해당 아파트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고 이후 집단 대출이 가능해졌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아파트 이름과 잔다르크를 합친 펠다르크, 잔금열사라는 별칭이 붙었고 새 아파트 출입구 이미지에 얼굴을 합성한 사진까지 등장했습니다. 다른 참가자들의 발언도 온라인상에서 짧은 영상과 이미지로 빠르게 번졌습니다. 부동산은 100% 투기, 보유세는 몸에 좋은 쓴 약 같은 발언은 온라인에서 비판과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사실 저는 부동산을 모두 다 투기라고 생각하거든요. 100%. 사실 실거주라고 하더라도 왜냐하면 어떤 집을 살 것인지를 결정을 하는데도 이제 경제적인 선택이기 때문에 긴 설명보다 짧은 문장, 맥락이 필요한 내용보다 직관적인 내용이 온라인을 더 빠르게 달군 셈입니다. 집을 가진 사람과 없는 사람, 사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 각자 처한 현실이 다른 만큼 같은 이야기도 전혀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새로운 내용들을 추가로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분위기라 정책에 대한 변화들을 유도하려는 목적성에서 보면 좋게 평가할 수 있다. 이번 토론회와 온라인 반응은 모두가 고개를 끄덕일 하나의 답을 찾기 어려운 부동산 정책의 현실을 다시 한번 보여줬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여름 휴가는 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올해는 부동산 대토론회와 해외 순방, 부처 업무 보고 등이 이어지는 만큼 올해는 업무에 매진하기로 했다는 것이 청와대 설명입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순방을 떠나기에 앞서 청와대 참모진과 국무위원들에게는 모두 휴가를 다녀오라고 당부했습니다. YTN은 지난 5월 양주 태권도장 학대 사건 피해 아동의 검시 사진이 대학 강의에서 모자이크 없이 무단으로 활용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공익 목적의 공개는 가능하다고 해명했는데 감찰 결과 강의를 진행한 검시 조사관을 대기 발령하고 수사 정보를 누설했다며 수사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작년 한 사립대학 대학원 강의에서는 경기 양주에서 태권도장 관장 학대로 숨진 4살 아동의 검시 사진이 유족의 동의 없이 공개됐습니다.
당시 수강생은 아이의 얼굴과 신체 부위가 가려지지 않았다며 수업 과정에서 실명증, 개인정보까지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수업을 진행한 건 해당 사건을 직접 처리했던 경기 북부경찰청 과학수사계 소속 검시조사관 A씨였습니다. 논란이 일자 A씨 소속 부서에서는 강의에 쓰인 사진에 모자이크가 없었던 것은 맞지만 개인정보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교육증 공익 목적으로 활용한 만큼 수사자료 유출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감찰 결과는 달랐습니다. 취재 결과 YTN 보도 이후 자체 감찰에 착수한 경찰은 수사 자료가 적법한 절차 없이 외부에 알려진 것으로 보고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A씨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사진을 수사 목적 외 사용이 제한되는 수사 정보로 본 겁니다. 강의에서는 또 다른 사망자의 검시 사진도 공개됐는데 개인정보가 담긴 신분증까지 노출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숨진 아동 유족이 A씨를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맡은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경기 북부청이 의뢰한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사건도 함께 수사하고 있습니다. 강의 수강생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가 끝나면 조만간 A씨에 대한 소환 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A씨를 대기 발령 조치하고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경기 양주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노고산 1터널에서 차량 6대가 추돌하며 불이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사고 수습을 위해 차로가 통제되면서 한때 극심한 정체가 이어졌습니다. 송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차량을 집어삼킨 불길을 향해 소방대원이 호스로 물을 뿌립니다. 터널 안 1차로에 차들이 줄지어 선 가운데 경찰과 소방대원들이 현장을 수습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오전 11시 40분쯤 경기 양주시 장흥면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노고산 1터널 초입에서 차량 6대가 추돌했습니다. 사고가 난 승용차 한 대에서 불이 나면서 이 차를 포함해 바로 앞에 있던 SUV까지 전소됐고 뒤에 있던 차는 절반쯤 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차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대피했고 병원에 이송된 사람도 없었습니다. 차들이 이제 미동도 없이 다 움직이지 않고 있어서 무슨 일인가 했더니 이제 뒤에 소방차랑 앰뷸런스가 좀 많이 왔었었고 현장 수습을 위해 한때 양주에서 의정부 방향 4개 차로가 전면 통제되면서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전 9시 40분쯤에는 경부고속도로 수원-신갈 나들목 부근 서울 방향 버스 전용 차로에서 버스 2대가 추돌했습니다. 버스에는 장애인 활동센터 소속 발달장애인들과 인솔자 등이 29명씩 타고 있었는데 이 가운데 3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YTN 송수연입니다. 국방부 소속 계룡대 근무지원단 예하부대에서 해병대 병사들이 선임병의 가혹행위와 성폭력에 시달렸다는 주장이 제기돼 군 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계룡대 근무지원단 군사경찰대대에서 복무 중인 해병대 병사들은 일부 선임병에게서 폭행과 욕설은 물론 고추댕이 섭취를 강요받는 등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다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알몸으로 샤워장을 기어다니게 하거나 신체 접촉을 요구받는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가혹행위 피해도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연설 때 바로 뒷자리에 앉아서 특유의 손짓과 춤까지 흉내낸 남성이 온라인을 달구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가 공개적으로 조롱을 당했다고 꼬집었습니다. 김선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손동작은 물론 삐딱한 얼굴 모습도 그대로 따라합니다. 한술 더 떠 트럼프 특유의 엉거주춤 춤동작까지 선보입니다.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경합지역으로 꼽히는 조지아주를 찾은 트럼프 대통령.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며 분위기를 이끌었지만 정작 눈길은 트럼프의 뒷자리에 집중됐습니다. America is back. It's stronger than ever before. And I'm telling you, it's only going one way. It's going up. As long as we keep our current thinking, our current system, it's going up. 트럼프 바로 뒤에 앉은 남성은 1시간이 넘는 연설 내내 트럼프의 행동을 흉내냈습니다. 익살스러운 표정에 손짓까지. 곁에 앉은 동료들이 당황해하지만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당장 온라인은 열광했고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조롱을 당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 남성의 행동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기 위한 건지 해방하려는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출마를 준비 중인 공화당 후보들까지 연단에 올리며 선거 유세에 공을 들였지만 이른바 신스틸러 탓에 헛심만 쓰게 됐습니다. 다만 트럼프에게 소송을 당할지 걱정된다는 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YTN 김선주입니다. 기록적인 폭염에 시달리는 프랑스 남부와 스페인에서 일어난 대형 산불이 계속 확산하면서 수만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프랑스 남서부 지롱드에서는 하루 만에 8,700헥타르의 면적에 불에 타고 주택 여러 채가 전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서양 연안을 중심으로 주민 2만여 명에게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스페인 정부도 수도 마드리드 인근과 아빌라주에서 일어난 산불이 통제가 어려운 상태로 악화하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마드리드 주변에서만 10,000여 명이 대피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달 베네수엘라를 강타한 연쇄 지진에 따른 피해 규모가 196억 달러, 약 29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세계은행은 건물과 인프라의 직접적인 피해에 초점을 맞춰 평가 조사를 진행한 결과 베네수엘라 지진의 직접적 물적 피해 규모만 최소 196억 달러에 이른다고 현지 시간 23일 밝혔습니다. 이는 베네수엘라 국내 총생산의 약 18%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북중미 월드컵 조기 탈락으로 홍명보 전 감독이 물러난 축구대표팀이 내년 1월 아시안컵 전에 열리는 A매치 6경기를 모두 임시감독 체제로 치르게 됩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이용수 직무대행 체제의 첫 이사회를 열고 임시감독 선임 절차를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아시안컵 전에 선임되는 정식 감독은 A매치 기간 선수들을 제대로 테스트해보지 못하고 대회에 나가야 합니다. 프로축구 서울 미드필더인 정승원이 K리그 1 19라운드에서 최고의 활약을 펼친 선수로 꼽혔습니다. 정승원은 지난 22일 포항과의 원정 경기에서 멀티골을 터뜨리며 서울의 3대1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정승원은 1대1로 팽팽하던 후반 24분 팀의 두 번째 골을 터뜨린 데 이어 후반 43분 쐐기골까지 책임졌습니다. 현역 메이저리거로 삼성에 합류한 패덱과 평균 자책점 1위 두산 최민석의 맞대결에서 패덱이 웃었습니다. 삼성 타선은 올 시즌 가장 강한 두산 마운드를 마음껏 두들겼습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시즌 9승의 평균 자책점 2.19. 올해 가장 뛰어난 투수 두산의 최민석이 삼성의 강타선에 무너졌습니다. 2회 이재현의 2루타로 선취점을 뽑은 삼성은 3회 2번 김성인부터 5번 디아즈까지 연속 4안타로 석점을 더 달아났습니다. 최민석에게 여기까지는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이재현의 땅볼을 잡은 박찬호가 송구 실수를 범하면서 다시 불붙은 삼성 타선에 두 손을 들었습니다. 최민석은 안타와 볼넷 2개씩을 더 내주고 마운드를 내려갔고 10실점에 4자책점, 시즌 세 번째 패배에 평균 자책점은 2.49로 올랐습니다. 15대4로 승리한 삼성에선 구자욱이 3안타 3타점, 디아즈와 강민호는 2안타 2타점씩을 올렸습니다. 두 번째 경기에 나선 선발 패덱은 6이닝 2실점으로 2연승을 달렸습니다. Throw my fastball and cutter more close to guys. Previous, start, I feel like we mixed up more breaking ball, change up, and a really good job. Just a really good team win. 선두 삼성을 쫓는 KT와 LG는 8연승과 8연패로 또 엇갈렸습니다. KT는 4회 힐리어드와 김상수의 홈런 등으로 롯데에 5대4로 승리하고 삼성과 2경기 반차를 유지했습니다. LG는 선발 임찬규가 4이닝 7실점으로 물러났고 한화에선 노시환이 2안타 3타점으로 팀의 8대4 승리에 앞장섰습니다. 키움은 5대5로 맞선 9회 안치홍이 결승 석점 홈런을 터뜨리며 기아를 물리쳤습니다. 기아 김도영은 5회 안우진을 상대로 홈런 공동 1위로 뛰어오르는 28호포를 날렸습니다.
SSG는 NC를 7대3로 꺾고 3연승을 달렸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KBO 리그 최초로 11개 시즌 연속 20홈런이라는 금자탑을 달성한 SSG의 간판 타자 최정이 고관절 수술을 받기로 하며 올 시즌을 사실상 마감했습니다. SSG 구단 관계자는 최정이 정밀 검진을 받은 결과 고관절에 돌출된 뼈로 인해 통증이 발생한다는 정식 소견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최정은 다음 달 11일 미국 콜로라도에서 해당 분야 전문의에게 수술받은 뒤 약 2주 동안 현지에서 재활 프로그램을 소화할 예정입니다. 오늘 전국에서 찌는 듯한 더위가 나타났습니다. 특히 경북 포항과 경주는 역대 두 번째로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한낮 기온이 39도 안팎으로 올랐습니다. 내일도 경주 등 일부 지역은 중대경보가 이어질 수 있겠는데요.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지면 중단, 이동, 확인이 핵심입니다. 즉시 바깥 활동을 중단하고 시원한 곳으로 이동한 뒤 본인과 주변의 건강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중복인 내일도 장마 속 심한 더위는 계속됩니다. 전국적으로 체감온도가 35도까지 치솟겠는데요. 온열 질환 위험이 커지는 만큼 더위에 대한 대비 단단히 해야겠습니다. 내일까지 수도권과 강원도에서는 최고 60mm의 장맛비가 이어지겠고요. 내렸다 그치길 반복하겠습니다. 또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충청과 제주도에는 오전부터 저녁 사이 소나기가 지날 수 있겠습니다. 연일 밤낮 없는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 열대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6도, 강릉 24도, 경주는 24도가 예상됩니다. 한낮에는 서울 32도, 대구 37도, 경주가 38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당분간 우리나라는 폭염과 열대야가 점점 심해지겠고요. 수도권과 강원도는 월요일까지 막바지 장맛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금요일 뉴스나이트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